안녕하세요. 저는 진흙 속에서 빛나는 진주를 발견해낸 6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남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 세월이 흘러 잠시 엇갈리더라도 결국 다시 이어지곤 하죠. 오늘은 그 인연을 떠올리며 굴곡 많았던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 전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비록 시골 읍내에 위치한 세탁소였지만 거기서 딸 아들도 낳고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원래 결혼 전에 남편은 번번이 월급이 밀리는 회사원의 영업사원이었는데 아이들을 낳곤 절 도와 세탁소 일을 함께 했습니다. 저야 친정이 너무 어려워 중학교만 졸업하고 세탁소를 배운 경우였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우리 아들 바지인데 밑에 바지단 좀 늘릴 수 있으려나요? 애들 자라는 속도가 콩나물 자라듯 아주 쑥쑥이네요. 어디 한번 봅시다. 예, 다행히 늘릴 수 있겠네요. 애들이 쑥쑥 자라면 좋죠. 저희 집 애들도 1년 사이에 키가 5cm나 컸어요. 작은 동네다 보니 손님들의 옷을 세탁하고 수선해주며 이웃끼리 다들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저희 애들도 동네 어른들께 인사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며 무럭무럭 자랐고요. 동네에서 세탁소 집 애들이라고 하면 다들 저희 애들인 걸 알 정도였어요. 특히 저희 딸은 남편을 닮아서 키가 아주 큰 편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다들 모델 시키라고 난리였다니까요. 세탁소 집 딸내미 모델해도 되겠어. 키도 크고 얼굴도 조망만해서 이쁘다니까. 이러다 우리 마을에서도 유명한 스타 하나 나오는 거 아니요? 아유, 말도 마세요. 저희 딸내미는 그런 거 딱 싫다고 질색이에요. 자긴 공부하는 게 좋다고 조용히 학교 열심히 다닐 거래요. 그에 비해 저희 둘째 아들 경준인 아주 천방지축 말썽꾸러기였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사고를 어찌나 치던지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박경준, 너 또 학교 유리창 깨먹었다며? 너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아빠한테 말해서 혼 좀 내라고 해야겠어. 엄마, 제발요. 아빠 알면 저 엄청 혼나요. 저 한 달 동안 설거지 혼자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나이를 먹고 정신을 좀 차렸는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엔 제 눈알 따라서 공부도 하고 사고 치는 횟수도 좀 줄긴 하더라고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애들이 참 착한 애들이에요. 엄마, 저도 축구선수 할까요? 저번에 선수들 인터뷰 보니까 벌써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차도 바꿔줬대요. 아이고, 그런 호강을 안 시켜줘도 괜찮으니까 건강하게나 잘하세요, 아드님. 우리 아들이 아주 효자네, 효자야. 그 무렵이 전국이 들썩했던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바로 1년쯤 지난 무렵이었어요. 그때 저희 세탁소에도 빨간 티를 수선해달라는 요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덕분에 저희 세탁소도 월드컵 특수 덕분에 수입이 쏠쏠해서 꽤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날도 다림질을 하며 세탁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가게 앞으로 어떤 할머니하고 작은 여자애가 지나가더라고요. 둘은 자연스럽게 저희 세탁소 앞에 쓰레기통을 열더니 그 더러운 걸 맨손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깜짝 놀라 달려나갔죠. 아유, 할머니, 거기 뒤져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지저분하게 그건 왜 만지세요? 제가 요란을 떨자 할머니는 아이를 앞세우곤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가게에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더군요. 아이고, 저 할머니 또 저러고 다니네. 손녀까지 데리고 왜 저러실까 몰라. 왜요? 저 할머니를 아세요? 며칠 전에도 가게 앞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할머니 몰라요? 동네에서 유명한 할머니잖아요. 처음엔 폐지나 공병 같은 거 줍는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밤마다 도둑고양이처럼
쓰레기 봉투를 다 끌러서 먹을 거 있나 찾고 있더라니까요. 데리고 다니는 소녀 같은데 애 학교도 안 보내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아마 정신이 살짝 이상한 할머니 같긴 한데 아유, 저러다 무슨 사고라도 치는 거 아닌지 무서워요. 할머니는 알고 보니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꽤나 받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저도 그제야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 할머니와 손녀딸의 행색이 말도 못할 정도로 더럽더라고요. 둘 다 얼굴엔 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빼짝 마른 것이 오랫동안 굶은 것 같았죠.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아는데 저 나이 때 애들은 한창 클 때라 볼살이 통통하거든요. 얼굴을 보아하니 8, 9살이나 됐을 것 같은데 키가 유독 작아 마치 유치원생 같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해 보이던지요. 아니, 저 여자의 부모는 어디 가고 저러고 다니신대요?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동네에 떠도는 소문으론 아들의 사고를 잃고 정신을 놓았다던데요. 그날 이후부터 전 할머니와 손녀딸 아이를 계속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나이가 딱 저희 애들 또래 같은데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할머님도 저 연세에 오죽했으면 거리를 헤매실까 싶어 마음이 아팠죠.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도 온종일 거리에서 리어카 끌고 과일 행상하셨는데 리어카가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 무릎 연골이 다 닳았을 정도였지.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거리를 헤매셨던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네. 저는 제 어린 시절 생각이나 계속 거리를 헤매는 할머니와 여자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할머니가 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김밥인데 우리 애들 싸주면서 몇 줄 챙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다가 드세요. 보니까 손녀딸까지 있으신 것 같은데 식사 잘 챙겨 드셔야죠. 뭘 이런 걸 다. 고맙습니다. 은경아, 고맙다고 얼른 인사드려야지. 고맙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딸은 제게 고개까지 숙이며 연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름이 은경이구나. 앞으로도 배고프면 언제든지 아줌마네 세탁소로 할머니 모시고 와. 이상한 거 먹으면 배탈 나. 아줌마가 항상 간식 챙겨둘 테니까 언제든지 와. 알겠지? 저는 그러면서 할머니가 가실 때 아이 주머니에 할머니 몰래 5,000원짜리 한 장을 넣었습니다. 쉿! 이건 아줌마가 우리 은경이한테 주는 용돈이야.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네가 필요할 때 쓰렴. 은경인 다시 고개를 꾸벅 숙이고 할머니 뒤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그 뒤로도 전 그 두 사람을 볼 때마다 김밥이나 빵 같은 걸 챙겨드렸어요. 아이에겐 꼬박꼬박 5,000원씩 용돈도 줬습니다. 할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가끔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씀을 듣곤 대략 어떤 사연이 있던 건지 추측할 수 있었어요. 저번에 주먹밥 주신 거 잘 먹었어요. 저희 아들도 멸치 주먹밥 싸주면 그렇게 잘 먹었는데 거기선 엄마 밥도 못 얻어 먹어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애미보다 먼저 이승을 떠났을꼬. 할머님, 아드님께 무슨 사고가 있으셨나 봐요. 응, 우리 큰아들이 손주 7살 때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 우리 며느리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컸는지 글쎄 며느리도 얼마 안 있다 병으로 가버렸어. 할머님의 큰아드님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됐고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정신을 놓아버리셨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뿐인 손녀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였죠. 할머니는 속 얘기를 털어놓으시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는지 그 뒤로 매일같이 저희 세탁소에 들르셨습니다. 은경아, 저번에 아줌마가 싸준 김밥 잘 먹었어? 아줌마가 거기에 김치도 씻어서 넣었는데 괜찮았어? 네, 엄청 맛있었어요. 제가 엄청 잘 먹어서 할머니가 안 먹고 김밥을 저한테 다 주셨어요. 저런, 그랬어?
다음엔 아줌마가 더 많이 싸줘야겠네. 은경인 김치도 잘 먹는 씩씩한 아이구나. 아줌마 아들은 은경이랑 동갑인데 아직도 김치 싫다고 다 골라내고 먹는다. 그래도 은경이보다 2살 많은 아줌마 딸은 김치도 잘 먹고 편식도 안 해. 김치 맛있는데? 저 매운 김치도 먹을 수 있어요. 은경인 딱 그 나이 아이답게 제게 김치를 잘 먹는다며 한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네요. 아줌마가 5,000원씩 주는 거 잘 모으고 있지? 그걸로 나중에 학교 가면 공책도 사고 문제집도 사. 은경이도 학교 다녀야지. 저도 가고 싶은데 할머니 혼자 두고 어디 가면 안 돼요. 저 없으면 할머니 아파요. 그제야 보니 할머니가 은경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은경이가 할머니를 지키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2사람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제가 매일같이 주던 5,000원이나 간식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5,000원씩 한 달이면 고작 15만 원 남짓한 돈이지만 전 2사람에게 기꺼이 후원하고 싶었어요. 저희 남편도 할머니 사연을 듣곤 저만큼이나 2사람을 챙겼습니다. 할머님, 폐지 줍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게 온 동네 돌아다니지 마시고 제가 세탁물 배달 가면서 폐지 보이면 주워올게요. 할머니는 저희 부부와 인연을 맺은 이후로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전보다 정신도 훨씬 또렷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은경이를 막내 동생처럼 잘 데리고 놀았고요. 은경이는 특히 저희 큰딸을 엄청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언니는 왜 그렇게 키가 커? 나도 언니처럼 11살 되면 키가 이만큼 클 수 있어? 그럼 너도 편식 안 하고 일찍 자면 나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 너 김치도 잘 먹는다며? 그러면 틀림없이 키가 쑥쑥 커질 거야. 할머니와 있을 땐 어른스럽던 은경이도 제 딸아이와 있으면 애교 많은 동생이 되더라고요. 제 딸도 맨날 장난이나 치는 남동생보다 은경이가 귀엽고 착하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요즘 우리 반에서 유행하는 쎄쎄쎄인데 너도 알려줄까? 자, 언니 따라 해봐. 일단 손을 이렇게 하고 우정 테스트야 하고 외치는 거야. 어때? 쉽지? 나도 언니처럼 학교 다니고 싶다. 그러면 나도 친구들한테 배워서 언니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할머니와 은경이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희에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은경이의 학교 문제였어요. 이제 9살인 애를 언제까지 학교도 안 보내고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님, 은경이가 내년이면 10살인데 더 늦기 전에 학교에 보내야 돼요. 은경이도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좋은 사람으로 크죠. 난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집 형편에 제 공부시킬 여유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할머님은 그저 은경이 학교도 가고 할머님도 좀 더 편히 사시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 허락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희는 할머님의 인사를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날을 잡아 할머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서도 제일 후미진 곳에 있는 할머니 집은 집 입구부터 곧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전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잔뜩 녹슨 대문은 할머니가 마당에 잔뜩 쌓아둔 물건 때문에 어른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정도만 열리더라고요. 간신히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자 문 밖으로 벌써부터 악취가 새어나왔습니다. 집안 내부는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했고요. 할머님, 이 물건들은 다 뭐예요? 왜 망가진 자전거가 안방에 들어와 있어요? 이 폐지들은 또 뭐고요? 이런 거 집안에 쌓아두시면 안 돼요. 할머님은 동네에서 주워온 쓰레기들을 집안에다 쌓아두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도 TV에서 한 번쯤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두고 사는 어르신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망가진 자전거, 온갖 잡동사니, 거기다 타이어까지 떡하니 집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이런 환경에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과 어린 은경이가 생활했던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저희 부부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굳이 손님 대접을 해야 한다며 쓰레기를 비지고 커피를 내오셨어요. 이 커피 복지관에서 준 건데 내가 아껴두고 있던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커피라도 대접해야지. 할머님은 연신 커피를 권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굳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른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머님 댁에 다녀온 뒤 저희 부부는 동네 통장님, 부녀회 회장님, 그리고 동네 일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소집했습니다. 마을 차원에서 할머니께 도움 드릴 만한 게 뭐 있을까요? 할머님 댁에 가보니까 일단 청소가 가장 시급해 보이고 도배나 장판도 전부 교체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마을에 도배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도움을 청해 볼게요. 군청에도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저희 동네 활동가분들, 군청, 지자체 분들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분과 의논했고 그리고 마침내 할머님 댁에 대대적인 정리와 수리가 시작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할머님의 소녀 은경이었답니다. 은경아, 네가 할머님을 좀 설득해 줄 수 있겠어?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할머님이 자꾸 괜찮다고만 하시는구나. 네,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할머님도 이렇게 많은 분이 절 도와주시려고 하는 걸 아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은경이 꽤 오랜 시간 할머님을 설득했고 결국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할머님 집을 수리하는데 정말 많은 분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 이 사연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할머님 댁은 공사 시작 전부터 쓰레기 치우느라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유, 할머님 정말 많이도 쌓아두셨네요. 앞으로 다람쥐 할머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할머님 이젠 쓰레기 주워오지 마시고 집에는 깨끗한 물건만 두셔야 돼요. 저흰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할머님 댁 공사에 제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철거부터 보강공사까지 인부들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고 전 할머니와 은경이 옷 중에 입을 만한 옷을 추려서 저희 세탁소로 다 들고 왔어요. 처음 옷더미를 봤을 땐 이걸 입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깨끗이 빨고 다려놨더니 꽤 괜찮은 옷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꼬박 열흘이 걸려 쓰레기장 갔던 할머님 댁은 완전히 환골탈태하게 되었죠.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하고 곰팡이도 다 걷어냈더니 정말 새집 같더라고요. 할머님, 어떠세요? 집 깨끗이 치워두니까 정말 좋으시죠? 동네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청소 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셔야 돼요. 아이고, 참으로 좋다, 좋아. 우리 집이 아니라 꼭 대궐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할머니 왜 우세요? 울지 마세요. 우리 할머님 엄청 기쁘셨나 보네. 눈물까지 다 보이시고. 할머님은 끝내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저희 일은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저희는 곧장 할머님을 병원으로 모셨답니다. 병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부터 할머님과 은경의 심리검사까지 진행했어요. 우려했던 대로 할머님은 첫째 아드님을 떠나보낸 충격이 너무 커서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 상태였죠. 그 때문에 사소한 것도 잘 기억하지 못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일이 잦았나 봐요. 다행히 아직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라 전문인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은경이 역시 심리검사에서 불안과 우울이 높게 나타났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힘든 환경에 놓인 탓이었죠. 저희는 우선 은경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다시 백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은경이에게 적당한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저희의 고민을 알았는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은경이 저랑 같이 학교 다니면 안 돼요? 우리 학교엔 저도 있고 경준이도 있잖아요. 같이 학교 다니면 더 제가 잘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딸 정은인 은경이를 잘 챙겨주겠다며 주먹까지 불끈 쥐어 보이더군요. 어린 마음에도 은경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느낀 모양이었죠. 전 딸아이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흰 고민 끝에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은경이를 입학시켰어요. 처음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걱정도 됐는데 제 아이들이 친남매지간처럼 먼저 나서서 은경이를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저희 딸 정은이가 키도 크고 친구들보다 덩치도 큰 편이라 정은이만 나타나면 은경이를 괴롭히던 친구들도 다 도망가곤 했대요. 은경이 너 내일도 모레도 나랑 같이 학교 가. 언니가 너희 집 앞에 있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 알았지? 그래야 저번처럼 등굣길에 장난치던 애들 혼내주지. 고마워, 언니. 언니가 최고야. 나 언니가 너무 좋아. 언니가 저번에 혼내준 애들 이제 나 놀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아. 이 밖에도 정은인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은경이 숙제도 봐주고 둘이 떡볶이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은경인 제 딸아이 껌딱지가 돼서 언제 어디서든 언니 언니 하면서 그렇게 정은이 뒤만 졸졸 쫓아다녔어요. 둘은 정은이가 중학생이 돼서 다른 학교에 갔을 때까지도 3년 내내 의좋은 자매이자 단짝 친구로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은경아, 나 이제 중학생 되면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될걸? 그러면 지금처럼 너랑 못 놀지도 몰라. 진짜? 나 언니하고 계속 놀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언니 따라서 공부할래. 같이 공부하면 언니랑 계속 같이 있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은경이 너 공부 잘하더라? 그러다 금방 같이 중학교 공부도 하겠어. 그렇게 할머니와 은경이 그리고 저희 가족은 또 다른 가족이 되어 누구보다 정답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할머니와 은경이가 잘 지내는 것만 봐도 너무나 기뻤어요. 할머니도 새 집이 좋으셨는지 더는 쓰레기를 모으지 않으시더군요. 저흰 친자식처럼 매번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할머니가 병원 가 계실 동안 은경이도 돌보며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은경이 늘 저희 아이들과 밥도 같이 먹고 숙제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무럭무럭 성장해 나갔죠. 그러다 보니 은경이가 먼저 장난도 치며 점점 밝은 모습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아주머니, 아저씨, 이거 보세요. 제가 언니랑 연습한 춤이 있거든요. 한번 춰볼게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볼까? 우리 동네 스타는 아무래도 은경이가 먼저 되려나 보다. 예전엔 어두운 낯빛에 뚱한 표정만 짓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또래 아이들처럼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곤 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고 영원하면 좋았으련만 야속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할머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은경인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왔고 저희도 깜짝 놀라 곧장 119를 불렀어요. 그리고 할머님 댁에 가보니 할머니가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로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내가 그 말을 제대로 못하고 갈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항상 우리 소녀를 보듬어주고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난 이제 우리 아들 곁으로 가니 원이 없어요. 할머니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오신 할머님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이별 앞에 남아있는 저희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파왔습니다. 은경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품에 안겨 할머니 좀 깨워달라며 엉엉 울었어요. 우리 할머니 왜 안 일어나요? 할머니 내가 깨우면 주무시다가도 바로 일어났는데 오늘 왜 안 일어나세요? 할머니 눈 좀 떠봐요.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은경인 어린아이처럼 울고불고 떼를 썼습니다. 저흰 졸지에 혼자가 되어버린 은경이가 안쓰러워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님의 장례식엔 다행히 동네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외롭지 않게 할머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뜻밖의 조문객이 빈솔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 아들 얼굴도 한 번 안 보시고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저흰 할머님을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남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할머님의 작은 아들이었어요. 평소에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실물로 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늦었죠? 전 어머니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족하고 힘들게 사는 걸 알고 매번 서울로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계속 살겠다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시던지요. 강제로 서울병원으로 모시고 와도 금방 도망쳐서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오시고 어머니 큰형이랑 살던 집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작은 아드님은 끝까지 어머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할머님을 서울로 모시려고 했지만 할머님이 완강하게 반대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하도 이 시골에 사는 걸 좋아하시니까 은경이라도 서울로 데려가서 저희 부부가 키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은경이도 할머니랑 떨어질 수 없다고 떼를 쓰더라고요. 자기가 할머니 곁에 없으면 누가 할머니를 지키겠냐면서요. 자기가 어른 될 때까지 할머니를 지키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차마 그 고집을 꺾기가 어려웠습니다. 은경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서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애틋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할머님 정말 편안한 얼굴로 가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그렇게나 보고 싶어하던 큰아드님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큰형이 살아있을 때도 어머닌 유독 형을 아끼고 의지하셨어요. 형이 생전에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휘청할 때도 어머니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요. 노후 자금까지 다 끌어다가 형 사업 자금으로 주고 나니까 말년에 어머니 형편이 그 지경이 됐던 거죠. 제가 생활비 하시라고 아무리 용돈을 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한평생 떠난 형만 그렇게 그리워하셨어요. 할머님의 사연을 다 듣고 나니 할머니의 인생도 참 기구하고 풍파가 많으셨겠구나 싶더라고요. 자식 앞세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손녀의 사랑을 받고 가셨으니 이젠 그토록 무겁고 힘겨웠던 짐을 내려놓으셨길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눈물 속의 장례가 끝나고 은경인 작은 아드님을 따라 서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었고 아무리 가깝게 지냈더라도 남인 저희보다 가족인 작은 아빠 집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은경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저희 식구들 앞으로 고사리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을 남겼어요. 아저씨, 아줌마, 언니, 그리고 경준이까지 그동안 할머니하고 절 챙겨주고 돌봐줘서 감사했어요. 항상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탁소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꼭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서울 가서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살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은 언니, 난 언니랑 헤어지는 게 제일 슬퍼. 그래도 이제 몇 년 뒤에 나도 중학생이니까 울지 않고 참을게. 나 언니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키도 클 거야. 우리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정말 고마웠어. 이발 앞에서 은경인 초등학생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씩씩했습니다. 오히려 엉엉 우는 건 다 큰 어른인 저희 부부였어요. 저흰 터미널에서 은경을 보내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은경아, 서울 가서도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작은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방학 되면 언제든지 아줌마네 집으로 놀러와. 가서도 꼭 편지하고. 작은 아빠 손을 잡고 버스에 오른 은경인 저희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이 설마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한 채 그저 눈물을 참으며 열심히 손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은경이를 보내고 저흰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의 빈자리는 컸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바쁘게 세탁소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또 쏜살같이 흐르더라고요. 방학 때 놀러 오겠다던 은경인 그 뒤로 소식도 없었고 저희도 몇 해 정도는 서울에 적응하기 바쁜가 싶어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넘게 흘렀네요. 어리기만 했던 저희 딸은 어느새 항공과를 졸업하고 스튜어디스가 되었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유니폼 입은 거 보니까 꼭 딴 사람 같네. 너무 예쁘고 멋져. 엄마는 언제나 우리 딸이 자랑스러웠는데 오늘은 특히나 내 딸인 게 고맙고 멋지구나. 제 딸은 큰 항공사에 취직해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반듯하게 빼입은 유니폼 차림으로 활짝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딸을 낳아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뿌듯했어요. 하지만 취직하고 몇 년 지나서부턴 비행할 때마다 자꾸 식은땀이 나고 몸이 붓는다며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딸 몸이 왜 자꾸 그럴까?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비행하면서 바쁘더라도 쉴 땐 꼭 쉬어가면서 일해. 엄마, 요즘 자꾸 코피도 나고 몸이 영 그렇네. 나중에 비행 없을 때 나 병원에 좀 가봐야겠어. 이러다 하늘 위에서 아프면 큰일이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딸은 비행 중에 아프면 난리 난다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사회생활을 해가는 중에 어릴 때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던 아들이 뒤늦게 사춘기가 또 왔는지 자꾸만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 성격의 회사 생활을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아는 선배하고 같이 동업할 거예요. 선배랑 이미 얘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저만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요. 아들은 사업자금을 도와달라며 수시로 손을 벌렸고 저 역시 아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몇 번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은 점점 더 뻔뻔해지더라고요. 아들은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늘 상황 탓, 사람 탓을 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들고 와 돈을 요구했죠.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이번만 넘기면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요. 믿어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빌린 돈 한 번에 다 갚을게요. 전 그 말을 믿고 또 한 번 돈을 주었지만 결국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저희 노후 자금은 물론 빚만 불어나 집안의 살림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부부의 불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남아 있었죠. 아들 때문에 잔뜩 쌓인 빚 문제로 여전히 허덕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에 늘 밝기만 하던 딸아이에게 갑자기 울면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엄마,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면 좋아? 정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울지마 말고 말해봐 어서. 엄마, 나 병원 갔다 왔는데 나 오래 못 살 것 같대. 나 암이래. 혈액암. 전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좌절과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자꾸 피곤하고 코피가 자주 난다던 딸아이는 혈액암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에 걸려 있었어요. 전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는 절 대신에 딸을 병원에 데려가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당장 딸아이에게 필요한 건 뭔지 준비해 갔습니다. 전 그때만 해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어서 그저 딸의 손을 잡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 딸아이의 병원 생활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 여정이었어요. 각종 검사 입원 생활이 끝없이 이어졌죠. 그 와중에도 착한 저희 딸은 부모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더라고요. 엄마, 나 승무원 되고 나서 이렇게 오래 쉰 거 처음이다. 언제 또 이렇게 쉬어보겠어.
그지? 그래, 우리 차라리 푹 쉰다고 생각하자. 실컷 쉬다가 또 힘내서 비행기 타러 가야지, 우리 딸. 저와 남편도 딸만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시라도 딸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온갖 수발을 다 들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정은이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처음엔 잘 견디는 것 같던 딸이 점차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나중엔 깨어있는 시간보다 약에 취해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때마다 전 제발 딸아이를 데려가지 말라며 하늘에 대고 절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역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가 봐요. 어느 햇볕이 따뜻하던 오후 딸이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햇살을 잡으려 손을 길게 뻗더라고요. 엄마, 아빠, 햇볕이 너무 따뜻하다. 밖엔 벌써 봄이 오나 봐. 나도 저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 그럴 수 있겠지? 정은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랑 같이 꽃놀이 가야지. 엄마랑 가야지 왜 너 혼자 갈 생각을 해. 하지만 딸은 아프지 않고 봄을 즐기고 싶다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봄을 닮아 늘 따뜻하고 정 많던 제 첫아인, 그렇게 고통 없는 곳을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정은아, 엄마 아빠를 두고 가면 어떡하니? 그래도 거기선 아프지 말고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렴.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우리 딸. 넌 언제나 엄마 아빠의 첫아이고 첫사랑이야. 그렇게 딸을 이룬 후 저희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침마다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들렸고 딸아이의 작은 흔적 하나하나가 저희를 울게 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딸을 잃은 고통은 남편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버린 거였어요. 다행히 남편의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몸 한쪽에 편마비가 왔고 혼자서는 스스로 먹고 마실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죠.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곳곳을 누리던 남편은 더는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저 혼자 집안 전체를 책임져야 했어요. 낮엔 세탁소 일로 바빴고 밤엔 종일 남편 곁에 붙어 수발을 들어야 했죠. 아들은 지 누나를 보내고 더는 돈 달라는 소린 하지 않았지만 집안일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전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나 몰라. 역 근처에 셀프 빨래방이 생겼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그때가 제가 세탁소를 운영한 지도 벌써 30년 가까이 되던 해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동네 사랑방이었던 저희 세탁소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전 예전에 그 따뜻한 온기와 시끌벅적하던 동네가 그립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건물 주인이 음료수 한 상자를 들고 세탁소에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오시네요, 사장님. 아드님 따라서 도시에서 지내신다더니 웬일로 고향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말이에요.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나도 이제 많이 늙었고 이 동네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재개발한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제 가게를 정리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 주인은 재개발로 건물이 헐릴 것 같으니 이만 가게를 정리해달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긴 하지만 막상 눈앞에 현실이 되니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건물주인이 돌아간 이후 전 대답하기도 힘든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하소연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들 100세 인생, 100세 인생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이른도 되기 전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지 뭐야. 아휴, 나 정말 힘들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라도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그 이후 몇 날 며칠을 앞으로 남은 제 삶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슬슬 세탁소 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미 셀프 빨래방이 점령한 세상에 다시 세탁소를 차린다고 해도 승산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랜만에 세탁소로 손님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손님은 여자분이었는데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혹시 옷 수선 되나요? 제가 맡길 옷이 여러 벌이거든요. 예, 얼마든지 됩니다. 어디 어떤 옷을 맡기시려고요? 전 아무 의심 없이 손님 손에 들려있던 옷가지를 넘겨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손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전 왜 그러나 싶어 그제야 손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그 순간 손님이 갑자기 모자와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손님은 닭똥 같은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고요. 아주머니,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누구시길래 절 보고 그렇게 우세요? 저 정말 모르시겠어요? 저 은경이에요. 김은경이요.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키워주신 은경이요. 뭐라고? 네가 은경이라고? 전 정말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23년 전 키가 제 허리만큼밖에 오지 않던 작은 아이가 어느새 훌쩍 커서 어엿한 숙녀가 돼 있더라고요. 네, 저 은경이 맞아요. 그때 할머니하고 어렵게 살던 절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잖아요. 제가 너무 늦었죠? 아이고, 어디 얼굴 좀 보자. 맞네, 맞아. 우리 은경이가 맞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은경이가 이렇게 컸다고? 아유, 그동안 왜 연락도 없었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저 아주머니 아저씨께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어요. 그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전 정말 오랜만에 은경이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저보다도 키가 커서 오히려 제가 품에 안겨야 하더라고요. 전 은경이를 당장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만큼이나 은경이를 보고 싶어 했던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죠. 여보, 은경이가 왔어. 당신 은경이 보고 싶은데 연락도 없다고 한동안 서운해했잖아. 그런데 저렇게 예쁘게 자라서 우리 찾아왔어, 글쎄. 남편은 마비 증상으로 잘 움직여지지도 않은 입을 움직여 은경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경이 그런 남편을 보고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곧 무릎을 꿇고 남편과 시선을 맞췄어요. 아저씨, 저 한의사 됐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한의학에 관심이 생겼는지 저도 신기했는데 이제라도 은혜를 갚으라는 뜻이었나 봐요. 그때 두 분께서 저와 할머니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젠 제가 성심성의껏 도울게요. 기특하게도 은경인 서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은경인 저희와 한참 살아온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정은이가 보고 싶다며 제 큰딸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언닌 지금 어딨어요? 직장에 있을 시간이겠죠? 언닌 그때도 참 멋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멋있게 자랐을지 궁금해요. 언니한테 오늘 좀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은경인 초롱초롱하게 눈을 빛내며 저희 딸 정은이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정말로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슬픈 미소를 지으며 딸아이의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게 말이야, 우리 딸 정은이 몇 해 전 혈액암으로 세상 떠났어. 정은이도 널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다. 조금만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은 언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은경인 딸아이의 소식을 그제야 알고 가슴을 내려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어서 언니하고 한 약속도 못 지켰어요. 난 꼭 성공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서 꼭 참았던 건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니야, 은경아. 우리 딸 분명히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은경이 너 이렇게 멋진 한의사 된 것도
위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있겠니. 그러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 전 얼마 후 딸아이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은경이를 데려갔습니다. 은경이는 뒤늦은 인사를 올리며 정은이와 다시 만났어요. 언니, 나 왔어. 나 언니처럼 키도 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근데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언니가 없네? 정말 보고 싶어, 언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잘못했어. 아니다, 은경아. 넌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이렇게 우리를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 널 이렇게 잘 키워주신 작은 아버님께도 너무나 감사하구나. 고맙다. 우릴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만난 은경이 덕분에 저희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답니다. 오래전 저희가 할머니와 은경이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이번엔 은경이가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거든요. 먼저 은경이는 남편을 본인 병원으로 데려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날마다 남편에게 침도 놔주고 여러 한방요법을 시행했어요. 집에서 제 도움만 받던 남편도 한방 치료를 받으니 마비 증세가 부쩍 나아지더라고요. 이제는 말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제법 웃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은경이는 다시 제 손을 잡고 어느 상가 건물로 이끌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건물 어떠세요? 이 앞이 유동인구도 많고 자취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세탁소 자리로 아주 딱인데. 오래전에 아주머니 아저씨가 저희 집을 완전히 변신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도 두 분께 새로운 세탁소 자리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뭐? 아유, 아니야. 여기 자리세가 얼마나 비싼데. 우린 정말 괜찮다. 너한테 이렇게 부담 줄 순 없어. 저 제법 잘 나가는 한의사예요, 아주머니. 혹시 오래전 할머니하고 살던 저희 집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전 밤마다 할머니가 모아둔 쓰레기 틈에서 쥐가 나오진 않을까, 바퀴벌레가 나오진 않을까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절 깨끗한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살게 해주신 게 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정도는 충분히 받으셔도 돼요. 제 선물이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네? 은경인 재개발로 당장 쫓겨나게 된 저희 부부에게 분에 넘치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어요. 전 재차 받을 수 없다 거절했지만 은경인 꼭 받으셔야 한다며 저보다 더 고집을 부리더군요. 결국 전 은경의 큰 선물을 감사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은경아, 정말 고맙다. 나 여기서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해보려고. 세탁일이라는 게 그렇거든. 아무리 더럽고 낡은 옷이라도 정성스럽게 빨래하고 다듬다 보면 다시 근사한 옷이 된단다. 나도 은경이 네 덕에 주름지고 지저분했던 내 인생 다시 깨끗하게 보살피며 살아보련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주머니. 저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돕고 싶어요. 비록 정은 언니는 없지만 제가 앞으로 언니 목까지 두 분 보살필게요. 다시 문을 연 세탁소는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남은 삶을 지탱해 줄 만큼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이젠 제법 젊은 손님들도 단골이 되었고요. 남편도 느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어 종종 세탁 일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요새 저희 부부의 쏠쏠한 재미는 주말마다 은경이를 만나 밥도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랍니다. 아주머니, 경준이 그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에요? 당장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아주 정신 바짝 차리게 따끔하게 침 놔줄 테니까요. 은경인 제 둘째 아들이 그간 사고친 얘기를 듣더니 당장 한의원으로 데려오라며 성하였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진짜 제 아들을 끌고 병원에 가 머리에 이만큼 대침을 몇 대나 놔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때? 정신이 번쩍 나지? 너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이면 되겠니? 아휴, 나도 이제 정신 차렸어. 나도 이제 사업 욕심 졌고 직장 알아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침 좀 뽑아주면 안 돼?
정말 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 둘째 녀석도 이젠 집에 자주 들러 남편을 데리고 목욕탕도 가고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도 미우나 고우나 자식들 덕분에 웃고 사네요. 저는 가끔 생각한답니다. 오래전 그날 제가 그 쓰레기통을 뒤지던 할머니를 내쫓았다면 과연 지금 저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꽤나 힘든 생활을 계속하고 있겠죠. 그때 저희가 내민 손 하나가 이렇게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더 큰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온기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지 모르니까요. 은경이와의 운명 같은 만남으로 제 가족들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듯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